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올 추수감사절 연휴 남가주에서 44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LA 일원에서 미행 강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LA시의회 산하 선거구 제조정 임시위원회가 내일 선거구 제조정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한인타운을 찾아 각종 현안에 대한 한인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 중 화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이전 정부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자구도와 양가 대결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여야 당대표가 TV토론회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자질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기온 56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다음 주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중에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미중 간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 개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미중 정상 간 단독회담은 갖지 못했습니다. 시 주석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순방을 자제하면서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서 개최됐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미중 정상이 올해 안에 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있어 회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북핵과 기후변화 등 특정 분야에서 미중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어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이전 정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군사, 정보, 다른 안보기구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자본을 점점 더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미국 본토와 해외 군대를 직접 위협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산 복합 기업이 미국의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처는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에 내린 행정명령을 연장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부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등 30여 개 중국 기업이 투자 금지 대상에 올랐고 중국은 이 조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신기술을 대거 탑재해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이 이르면 내년 2월 완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오늘 보고서에서 지난달 23일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003형으로 알려진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이 세기에서 3에서 6개월 이내에 진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특히 지난 9월과 10월 촬영 사진을 비교하며 9월 당시 열린 상태였던 갑판이 최근 사진에서는 닫혀 있다는 점에서 엔진과 발전기 등 주요 기관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후미는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전투기 이륙 장치 역시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미군 수송기를 타고 대만을 깜짝 방문하자 중국이 앞으로 고도의 군사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 의원 4명과 하원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일행이 현지 시각 9일 오후 6시쯤 미군 수송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은 비공식 방문으로 대만 내 미 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 제대만협회가 일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대만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대만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난폭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영토 주권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일로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또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 것을 엄숙히 통보한다며 인민해방군은 앞으로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도 결연히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 진상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원 특위는 오늘 밀러를 비롯해서 케일리 맥커네니 전 백악관 대변인 등 트럼프 전 행정부 고위인사 1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위는 밀러 전 선임보좌관 소환장에서 당신과 당신의 팀은 1월 6일 집회를 위한 트럼프의 연설을 준비했고 트럼프가 도둑질을 중단하라는 명칭이 붙은 집회에서 연설을 할 때 그와 함께 있었다며 당시 트럼프 연설문을 작성해 핵심 인물로 그를 꼽았습니다. 특위는 맥커넨이 당시 대변인과 관련해선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당신은 백악관과 다른 곳에서 선거가 사기라는 주장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개 언급을 했고 의사당을 공격한 이들은 1월 6일 그것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과 크리스토퍼 리델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 매도스의 오른팔격인 벤 윌리엄슨 전 백악관 선임 공동보좌관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베니 톰슨 특위위원장은 성명에서 특위는 사태 당일과 그 전날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을 알기 원한다며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막으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백악관 외부의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려워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약회사 화이자는 백신 추가 접종의 예방 효과가 1년 정도 지속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56%가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건강에 지장을 줄 위험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8월 말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에 그쳤었다고 엑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독감처럼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58%가량으로 집단 면역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We would hope that as we get people more vaccinated, not only in this country, but throughout the world, that the level of viral dynamics will be so low. 이런 가운데 제약회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의 효과는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개월 정도인 첫 접종의 효과 지속 기간보다는 길어질 거라는 건데 결국 매년 접종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It looks like that it will last for a year. It looks like that there is a chance that this will become an annual revaccination. 화이자는 이와 함께 미국 내 추가 접종 대상을 성인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5일 이전에 FDA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법 개정을 통해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내세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 차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양심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권리가 명시된 주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전염병 대유행 기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검사 등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고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징계나 해고 등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뒤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검사 요구는 우리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명조치라며 법이 안전과 과학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결정에 반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둔화하면서 일부 학교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오늘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수백 개의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일부 학교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이유로 학교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꿨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엔 주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한 상황이지만 댈러스 등 일부 교육구는 이를 무시한 채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하이오주 페리스버그 교육구에선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가 델타 변이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치솟자 의무화로 바꿨고 이제 확진자가 줄자 다시 선택사항으로 돌렸습니다. CDC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때문에 누구나 마스크를 쓰라고 여전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내년에 주사기가 최대 20억 개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리사 헤드먼 WHO 의약품 접근에 관한 수석 고문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주사기 공급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사기가 부족할 경우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져 앞으로 공중보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사기 사재기 현상 등을 피하기 위해 각국이 미리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다섯 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다운타운 인근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 7, 8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구간 역시 9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길게 정체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크렌샤 블루버드 구간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405번 노스는 체리 에비뉴 구간, 그리고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105번이 만나는 구간에도 역시 교통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올 추수감사절 연휴 남가주에서는 44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레이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남가주의 여행객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터진 2019년과 비교하면 단 10만 명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체 여행객 가운데 380만 명이 자동차 여행을 준비 중이며 49만 명은 비행기, 그리고 7만 9천 명은 버스나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샌디에고와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그리고 산타바바라 순이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5,34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8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앞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소식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아파트 렌트비는 앞으로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라고 USC 캐스텐 경제전망 보고서가 9일 밝혔습니다. USC 러스크 센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도심을 피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LA, 베버리힐스 지역 아파트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란초 쿠카몬가와 샌디에고, 옥스나드 지역 아파트의 사상 최저의 공실률이 기록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면서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도심 지역의 공실률이 차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3분기까지 LA 카운티 내 아파트의 렌트비는 기존의 렌트비보다 $252가 오를 것으로,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410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샌디에고는 $348, 벤츄라 카운티는 $310, 일랜드 엠파이어는 $241가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실률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보통 렌트비가 인상됩니다. 현재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베버리힐즈는 아파트 공실률이 모두 5%를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아파트에서도 렌트비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2% 미만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란초 쿠카몬가나 옥스나드, 샌디에고 놀스시리 아파트는 아파트 렌트비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아파트 공실률 3.9%, 월평균 렌트비 $2,073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월평균 $2,3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월평균 렌트비가 기존의 평균 $2,439에서 $2,849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우편번호 21개가 전국에서 주택이 가장 비싼 우편번호 100곳에 포함이 됐습니다. 프로퍼티 샤크가 올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국의 주택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우편번호 10곳의 평균 주택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체 70%를 차지했는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전국 6위를 차지한 베버리 힐스의 90210 지역으로 평균 주택 가격은 410만 달러였습니다. LA시의회가 15개 선거구의 최종 구획 결정을 위한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시의회에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시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주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구획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임시위원회가 시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새롭게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는 내일 열리며 두 번째 공청회는 오는 23일로 잠정 예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한 시의회 표결은 오는 12월 1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공청회는 정오부터 진행되고 웹사이트 clerk.lact.org.calendar를 통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오늘 한인타운을 찾아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간담회에는 김성곤 이사장과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단체장 15명이 참석해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의 이념을 되새기며 남북 평화 통일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미주 한인 동포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역할이 크다며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동포사회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500개의 한인회들의 연합인 세계 한인총연합회 발족 당시 미주 한인회 총연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미주 한인회 총연과 미주 한인회장 협회 간의 분규를 종식하고 단결과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입니다. 전 세계 500개 한인회를 하나로 엮는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것이 지난 10월 6일 날 한국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각 대륙별로 총연이 10개가 있는데 미국만 참여를 못했어요. 세 번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차세대 청소년 1000명에게 제공하는 모국 연수에 투입되는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줄 것을 동포사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며 해당 프로그램에는 5만 명의 학생들이 연수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며 미주 차세대 청소년들의 모국 연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 완공되는 2024년도에는 10,000명의 학생들의 모국 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리더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대 커뮤니티, 여기 시나고그라 그러죠? 네. 거기서 돈을 준비해서 청소년들을 보내더라고요. 모국 연수 프로그램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역할을 앞으로 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LA예요, LA. 네. 마지막으로는 무국적의 2만여 명의 한국 입양아 동포들이 추방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방 상하원에 상정된 입양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Adopted Citizenship Act 이것이 좀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앞장서서 각 지역의 상원 한의원들한테 좀 탄원도 하시고 김성곤 이사장은 행사에서 동포사회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에도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LA 일원의 미행 강도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LA 시내 곳곳에서 미행 강도 피해가 부쩍 늘어나면서 LA 경찰국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했습니다.
LAPD 살인 강도과에 따르면 최근 LA로 한 길거리에서 강도와 폭행을 일삼는 강력범죄가 큰 폭 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멜로즈 애버뉴와 LA 다운타운의 주얼리 디스트릭트, 나이트클럽과 고급 식당가 등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도범들은 값나가는 핸드백과 시계, 보석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겟을 정한 후 피해자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미행하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귀금속이나 핸드백을 낚아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미행 강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강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핸드백이나 보석, 시계 등 호화스러운 장신구를 자제하고 자동차에서 내리거나 식당이나 쇼핑몰, 클럽에서 나올 때 주위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세심히 주의를 살피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 중에 미행을 당한다고 느끼면 지체 없이 911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직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강도 피해를 당할 때는 절대 반항하지 말고 따를 것,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차량 정보 등을 숙지에다 메모할 것, 그리고 강도 피해를 입은 후 절대 용의자를 뒤쫓아가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산타모니카에 있는 대형 마켓에서 경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쯤 710 브로드웨이에 있는 본스 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남성 고객과 경비원 간의 시비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이 매장 내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자 고객을 매장 밖으로 내쫓던 과정에서 둘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비원이 흉기를 꺼내서 고객을 찔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번 사고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LA 경찰국 소속 경관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무어 경찰국장은 현재까지 전체 직원의 7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5%가 1차 접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이동식 클리닉을 설치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이곳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은 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은 1,357명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 백신 접종에 대한 공지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 예외를 신청한 직원은 2,239명입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증명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된 단속 결과 고객과 종업원의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한 술집은 전체 93%, 나이트클럽은 94%, 라운지는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 그리고 라운지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각각 82%와 80%, 그리고 85%로 대체로 잘 지켜졌지만 봉제 공장의 마스크 착용은 67%, 봉제 사무실에서는 60%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74명, 사망자는 11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20명,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평균 감염자와 감염률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당 7.3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0.1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율도 2.5%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39명, 사망자는 5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25명으로 어제보다 6명이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3명으로 3명이 감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YTN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섰습니다. 오자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내년 3월 20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4.4%,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답한 34.6%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9.8%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4%로 3위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놓고 물어보니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이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은 37%였습니다. 다자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 오차 범위를 뛰어넘는 차이가 난 겁니다. 다자 대결을 지역별로 보면 윤 후보는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지역에서도 40%대로 이 후보보다 10%포인트가량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과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제주에선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20, 30대 표심은 주로 윤석열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20대는 38.2%로 22.2%에 머문 이 후보와 상당한 차이가 났고 30대도 윤 후보 지지가 40.6%였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수층은 윤석열, 진보층은 이재명 지지로 양분된 가운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43.3%가 윤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혀 이 후보 지지 30.3%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중도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세대의 마음도 이 후보보다는 윤 후보에게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 두 후보 다 이른바 2030, 20대와 30대 청년층의 마음을 자신 있게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을지 고민 중인 2030 유권자 40% 가까운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 표심의 향배를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2030 청년층의 마음은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이 다른 연령층의 배나 많은 40%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서 이들 세대의 지지율은 뚝 떨어집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0% 안팎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50% 안팎의 표를 몰아주는 결정을 했던 20, 30대입니다. 청년층 지도부에게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2년보단 이익 투표 경향이 큰데 아직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2030 같은 경우는 이익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2030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거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고 저는 일단 2030 세대가 어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치우쳐진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 방어와 경선 등으로 그간 청년층의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도 자평했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일자리나 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고 보고요. 청년들이 보기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노출이 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대선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될 2030 세대의 70% 이상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청년 소통 행보를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의 낙상 사고로 어제 하루 일정을 전면 취소했는데 부인 간호를 마친 이 후보는 오늘 다시 대선 일정에 복귀해서 2030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정 취소 소식이 전해진 건 첫 일정을 1시간여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인 김혜경 씨가 새벽 1시 반쯤 자택에서 과로로 실신해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게 돼 후보가 곁에서 간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청년과 가상자산에 대해 논하고 소방의 날을 맞아 청년 소방관도 만날 예정이었던 이 후보는 갑자기 일정을 취소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고 대선 후보이기 전에 남편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 163명이 모두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 3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후보자 직속으로 꾸려진 청년 플랫폼에는 2030 세대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을 상대로 한 공약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앞서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글을 선대위에 공유하기도 했고 일정 대부분을 청년 소통에 주력하며 사실상 1일 1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에 따른 2030 당원의 탈당 행렬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몰려있던 젊은 표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탈당 이야기도 있고. 하루 동안 부인 간호를 마친 이 후보는 다시 대선 일정에 복귀해 청년층과의 교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처음으로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전두환 발언에 대한 항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대위 구성 역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예고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19 민주묘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기념탑에 이어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4.19 혁명에서 정계에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낙고하실 때까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이후 첫 호남 방문을 앞두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먼저 강조한 겁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며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원팀을 위한 선대위 구성은 쉽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캠프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용광로 선대위를 구상하는 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조직보다 실무 위주의 초소형 선대위를 추구하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백 명씩 앉아가지고 사실 일한다는 사람들이 두서도 없이 체계도 없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맹렬한 지지를 이끌어내가지고 하이에나, 파리떼 등의 표현과 함께 자리 사냥꾼으로 내몰린 경선 캠프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밑 갈등설이 불거지자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선대위 구성 논의가 잘 조율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첫 조우가 예상됐던 전국 여성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인 간호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글쎄 좀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좀 다 같이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경선 이후로 미뤄왔던 호남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후보. 전두환 발언 탓에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12.24포인트가 하락한 36,319.9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6.45포인트가 떨어진 4,685.25, 나스닥 지수는 95.81포인트가 밀린 15,886.54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정부가 전략적 비축유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유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22센트가 상승한 84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 10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10월 PPI가 전월 대비 0.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전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6% 상승이었습니다. 9월 수치는 0.5% 상승해서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0.6%를 기록한 이후 7월에 1%까지 올랐다가 8월부터 2개월 연속 둔화한 후 10월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10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8.6% 올라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10년 11월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연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경제금융과 중앙은행의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에 대한 세 번째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대부분의 뿌리 깊은 불평등은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경제가 건강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도 만약 뿌리 깊은 불평등으로 일부 미국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 이후 대차 대조표를 소극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블러드 총재는 오늘 컨퍼런스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한 직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거품이 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어제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6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당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과한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분 내부 고발에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소나타 47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대차는 조립 공정 중 쇳가루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현대차에서 엔지니어로 20년 이상 근무하던 김광호 전 부장은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미국 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정보를 제보했습니다. 제가 국내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도 47만 대를 그 당시에 리콜했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나머지 차량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콜해야 된다라고 제가 미국에도 제보를 했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이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리콜을 했고 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김 전 부장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400만 달러, 우리 돈 280억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관련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금으론 최대 금액입니다. 김 전 부장은 내부 고발 후 해임과 고소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항공과 헬스케어, 에너지에 주력하는 3개 기업으로 분리됩니다. GE는 오늘 2023년 초까지 헬스케어 부문을 2024년 초까지 재생에너지와 전력, 디지털 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을 각각 분리해 항공 부문만 계속 GE라는 사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런스 컬프 주니어 GE CEO는 성명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3개 기업을 설립해 각각 더 높은 집중도와 자원 배분, 전략적 유연성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E의 3개 기업 분사 결정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GE를 공동 창업한 이후 129년 만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가상화폐에 개인적으로 투자했지만 이를 지불 결제 수단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오늘 뉴욕타임즈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투자자산 배분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애플의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에 가상화폐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며 회사 보유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쿡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위험에 노출되려고 애플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쿡은 가상화폐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산간지대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해안과 산악지대를 비롯해서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산간지대 등지에 오늘 밤부터 내일 정오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6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올라가서 72도에서 74도가량, 밤 최저 5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목요일부터는 LA의 낮 기온 80도대 중후반으로 올라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0도, 해안 지역은 68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 최저 70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4도가량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기록인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도 쌀쌀해져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0.7도, 낮 기온은 섭씨 7도에 머물면서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